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문화방송 기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검찰 사용한 특수활동비, 흔히 특활비라고 하죠. 몇 번 저희들이 연속으로 짚어봤는데요. 오늘 세 번째 순서 같습니다. 오늘은 역대 검찰총장이 다녀간 이후면 대구 고검에서 특활비 사용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런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용길 기자 네. 취재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2021년 3월 역시 검찰총장 신분으로 대구를 찾았었는데 그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는 거죠. 네, 이 검찰총장으로 마지막으로 대구를 방문했었습니다. 아마 대구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이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총장 몫의 특수활동비 상당수를 경력금으로 전달하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들이 지역의 검찰청을 방문하고 나면 갑자기 특수 임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특수활동비 집행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원래는 기밀 수사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검찰총장의 일명 통치자금으로 쓰여진 게 아니냐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통치자금이라고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 대구를 방문한 것이 2021년 3월 3일입니다. 이때 대구 고검 자료를 살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수활동비를 살펴봤더니 평소하고 다른 점이 발견되었나요? 네, 이 대구 고등검찰청은 3월 3일 이후에 특수활동비 특수를 맞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3일 처음 100만 원이 지출된 후에 하루 사이에 수백만 원이 여러 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1,449만 원을 썼는데요. 유스민이 확보한 2017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4개월치 이 대구 고검의 특활비 집행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때보다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쓴 달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문한 3월 한 달의 지출 건수만 31건으로 이었고요. 마찬가지로 64개월 동안 이보다 더 많이 지출된 건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대규모 집행도 있었는데요. 3월 새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 3월 16일에는 12명에게 440만 원, 또 3월 31일에는 14명에게 570만 원이 분배됐습니다. 이 100만 원부터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등의 현금이 여러 명에게 지급이 됐는데요. 16일과 31일 이틀 동안에만 1,01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는데 64개월 동안 대구 고검의 평균적인 이 월 특수활동비 사용 금액이 390만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하루 만에 월 평균치를 다 지급한 겁니다. 이 대구 고검에서 64개월 동안 이처럼 10명 이상에게 특수활동비를 나눠준 사례도 5번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3월 16일과 31일을 제외하면 3월 3일과 3월 24일, 3월 30일 사용된 게 전부입니다. 또 고검은 지금과 달리 항고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 기밀 수사가 있었는지 자체가 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 검찰총장 특활비 원래 취지가 기밀 수사에 쓰라고 하는 건데 기밀 수사와는 관련 없이 이른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총장의 통치자금처럼 쓰인다는 의혹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총장의 특활비 기밀 수사에 쓰지 않고 그 총장이 마치 통치자금처럼 쓰인다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요.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는 마지막으로 대구를 방문해서 한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소병철 의원이나 국회의 지적이 단지 헛된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그 후에 특수부장을 했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가장 최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임 씨를 주로 살펴봤는데 만약에 이게 관행이었다면 윤 총장 시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다른 검찰총장 시절에도 청 기자 네.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이 특활비를 사용한다는 건 이 총장 방문 이후에 특활비 사용량이 늘어난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윤 총장 사퇴 후에 임명됐던 김호수 검찰총장 역시 2021년 11월 17일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는데 고검 특활비 집행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월 22일에만 7명에게 340만 원을 줬고요. 23일에도 7명에게 400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1,400만 원을 쓴 거였는데 윤 총장이 방문한 3월 다음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썼습니다. 그중 1,150만 원이 22일, 23일을 포함해 이 김호수 총장 방문 후에 쓰여졌습니다. 이게 윤 총장 전임인 문무일 총장 때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2018년 4월 19일 대구를 찾은 문 총장은 고검과 지검뿐만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방문했습니다. 문 총장 방문 시점에 고검이나 지검에서는 이 특활비가 늘어나는 모습은 없었지만 대신 잘 방문하지 않는 지청을 방문하고 이 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량이 급증했습니다. 이건 역시 64개월치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4월 한 달 동안에만 1,430만 원이 사용됐는데 역시 4월 19일 하루에만 1,230만 원이 한 명에게만 쓰여졌습니다. 이 공교로운 건 이 같은 날 이 문 총장의 총장목 특활비 집행에서 동일한 금액의 영수증이 대검찰청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집행일자와 10만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이 영수증이 서부지청에 건네진 이 특수활동비로 보입니다. 네. 지금 짚어본 걸 보면 분명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태우 기자, 네. 검찰총장 방문 이후에 특활비 집행 사용이 이렇게 느는 이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차례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총장의 방문과 특활비 사용 급증량은 결국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판공비나 경력금 그리고 통치자금 형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검찰청의 특활비 수입원이 대검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정기적이나 또는 비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그 수입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것을 안다면 이 검찰총장이 지역을 순회한 그 이후에 그 지역에 그 특활비가 늘어나는 것은 총장 몫의 특활비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 시불항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10월 항쟁을 기억하려는 행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다뤘었는데요. 전영길 기자, 네. 1946년입니다. 해방된 이듬해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해방 이후 최초의 시민들, 인민들의 항쟁이었다고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1946년 9월 24일 대구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고 여기에 이 9월 30일 미군정에 항의하는 시민들까지 합류하면서 10월 1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발포하면서 시민 가운데 희생자가 나오게 됐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미군정의 식량 정책과 친일 경찰을 지속해서 등용하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여기에서 13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이후에 경북 지역까지도 확산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항쟁이 1946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1950년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이 좌익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10월 항쟁 참가자들에 대한 이 무차별적인 학살이 함께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네. 이태우 기자, 예. 대구시 차원에서는 그래도 위령탑 건립하고 위령제 지원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1946년은 미 군정이 있던 시기라 대한민국 건립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는데 이거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국가 폭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0월 항쟁과 보도연맹을 공권력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으로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기억이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번에도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올해는 그래서인지 10월 항쟁을 기억하자는 걸 주제로 하는 활동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 기자, 이런 활동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77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희생됐었던 분들의 자녀들이죠. 유족들의 경우에도 나이가 80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이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죠. 이재갑 작가가 유족들과 함께 그동안의 기억을 담은 사진전을 이달 말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항쟁을 기리는 합창단도 결성을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시민 약 20여 명이 여기에 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 대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10월 항쟁을 기억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좀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 시민 모임이 구체적인 활동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이 와중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이 또 여러 구설을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자, 네.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라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이전에 10일 날에도 영천 유족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13일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묘지는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17일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냐 하면 침략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나 살인 등을 하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전시여서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청 기자. 네. 그러면 진짜 전시에는 즉결 처분해도 됩니까?
네, 이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 경우에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이 사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가 되고요.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이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이 부역 혐의 학살 사건 등 이 민간인 학살 사건은 전쟁 범죄로 지금 규정되어 있어서 국제 관습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기에 발생했던 이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과 희생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진상을 조사하라는 이 과거사법의 기본 취지, 거기다가 이 진실하위위원회의 설립 근거인데 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기자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취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